싸워서 이기는 강한 군대, 스스로 책임지는 군, 국민이 신뢰하는 군을 위한 국방개혁에 닻을 올린 우리 군. 장병 전투력 강화와 사기 진작을 위해서는 어떤 계획을 세웠을까요? 국방 포커스 특집 대한민국 국방을 말하다 제2부 인사복지실에서 말하다 지금 시작합니다. 올해도 우리 군은 커다란 안보적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강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은 무엇일까요? 국방개혁은 더는 지체할 수 없는 국민의 명령입니다. 국민의 병역 의무 부담 완화와 장병 인권 보장, 제대 후 안정적인 사회 정책을 위한 지원 방안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2018 인사복지실의 주요 업무 계획을 살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 포커스 윤지연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 인사복지실의 업무 계획을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분들 소개해드리죠. 이남우 국방부 인사복지실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승군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독고슨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인력연구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직 경쟁력의 원천은 바로 조직을 구성하는 사람이죠. 엄중한 안보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 군의 역할이 더욱 중요시되는 때 군을 구성하는 장병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죠. 인사복지실인데요. 실장님, 우선 조직 구성과 주요 임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희 인사복지실에는 크게 4개 국단위 조직이 있습니다. 네. 인사기획관, 보건복지관, 그리고 동원기획관, 그리고 TF 조직으로 병영문화혁신 TF가 있습니다. 네. 인사기획관과 병영문화혁신 TF에서는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인력, 인사관리, 그리고 인적 자원 개발, 병영정책 및 병영문화 개선, 그리고 유해 발굴 업무 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장병복지, 보건의료, 그리고 군인연금관리, 전역장병 전직 지원, 그리고 국방여성가족정책까지 수행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동원기획관실에서는 예비군과 관련된 예비전력 정예와 그리고 동원체계 발전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중요하면서도 다양한 네. 업무를 수행하고 계시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그런 과제나 정책은 무엇입니까? 네, 올해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업무는 국방개혁이 될 텐데요. 네. 그중에 저희 인사복지실에서 추진하는 과제들이 한 7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예. 전체적으로는 우리 이제 국방개혁의 모토인 싸우면 이기는 군, 스스로 책임지는 군, 그리고 국민이 신뢰하는 군 건설을 목표로 해가지고요. 병 복무기간 단축, 여군 비중 확대, 그리고 예비전력 정예화 등 7개 과제를 국방개혁 2.0 과제로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현재 이 사회적으로 이 여론이 굉장히 분분한 입영 및 집총 거부자에 대한 대체 복무 제도, 그리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그리고 최근 진행되고 있는 평창 동계올림픽 그리고 패럴림픽 지원 등 7개 현안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2018년 인사복지실의 그 업무 중에서 중점 사항 그리고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인사복지실에서는 업무 추진 방향을 크게 2가지로 정하셨더라고요. 네. 국방 개혁을 아주 주도적으로 기여하겠다 하는 것 하나랑 또 국정 방향이라던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겠다 하는 예. 이 2가지 방향을 세우시고 추진 과제들을 만드셨는데 저는 이 과제들이 그런 어떤 추진 의지 같은 게 느껴진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사실 뭐 앞으로 더 많은 계획들을 수립하고 이제 3월 말이나 4월 초에 발표를 하시겠지만 네.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인사복지실 분야의 과제들이 가시적인 어떤 그런 논의들, 좀 추진 성과들 이런 네. 것들이 많이 보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국정과제와 관련돼서 문민화라던가 그런 것도 이미 추진이 되고 예. 있고요. 병 봉급 대폭 인상 이런 것들도 이미 추진이 되어 있고 또 여군 목표 비율도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앞으로 또 추가적인 계획들을 만드시겠지만 네.
그 어떤 분야보다도 진척이 빠르다 이렇게 느껴지고 네. 있습니다. 벌써부터 주요 업무와 관련해서 성과가 나고 있다 이런 네. 말씀이신데요. 네. 교수님도 어떻게 보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 계획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번에 그 자세히 보면 상당히 구체적이고 또 현실감 있고 네. 또 체계적인 계획이라서 아주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당사자는 가고 싶고 부모들은 이제 보내고 싶은 군대로 하겠다고 하는데 그건 좀 이제 좀 미래지향적이지 않은가 이런 네.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당사자가 좀 걱정 없이 가고 좀 두려움 없이 좀 갈 수 있는 군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네. 부모나 이제 가족 입장에서는 좀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군대가 됐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상당히 많이 실현될 것 같아서 네. 아주 기대되는 그런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이제 가고 싶고 또 네. 보내고 싶은 그런 군대 네. 육성을 위해서 많은 또 계획을 만드셨고 네. 이제 추진할 예정이신데 네. 국방개혁 2.0 추진 과제 중에서요. 네. 인사복지실에서 네. 추진할 과제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소개해 네. 주시겠습니까? 예, 우선 간략하게 소개를 드릴 텐데요. 그 네. 전에 저 교수님하고 박사님께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시고 또 격려해 주셔서 더욱 용기를 얻고 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7가지 과제를 말씀을 드려보면요. 우선 병복무기간 단축이 있습니다. 18개월로 단계적으로 단축을 해나갈 건데요. 이 부분은 국가가 인적 자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 그리고 인적 자원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서 하는 거고요. 또 우리 국방부 입장에서도 이 국민의 병역 의무 부담을 완화하고 그러면서도 이런 이 전력 유지에는 전혀 문제가 없도록 네. 오히려 더 강화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하는 그런 기본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군내 여군 인력 비중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겁니다. 그 여군의 역량을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 군의 미래를 좌우한다 네. 하는 그 생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 상비 병력 감축 그리고 복무기간 단축이 있게 되면은 이 예비 전력을 얼마나 정예화하느냐, 얼마나 효율적으로 준비하느냐 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3번째 과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만 이 국방 의무 이행자에게 최소한 합리적인 수준의 보상을 한다 하는 네. 그 차원에서 병 봉급을 지금 올해 80% 이상 인상을 했는데요. 연차적으로 계속 인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내 불합리한 관행과 부조리 척결. 이게 아까 백 교수님 말씀하신 궁극적으로는 가고 싶은 군대를 만드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 군대 제대한 군인의 이 안정적 사회 정착 문제도 우리 군이 건강한 조직으로 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예. 생각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군 의료 관련해서는 굉장히 국민 여러분께서 이 걱정하시는 점이 많으실 텐데요. 전반적으로 아직 한 10여 년 이상 의료 체계 개편을 추진을 해왔습니다만 예. 아직 그렇게 이렇다 할 성과는 크게 아직까지는 보지 못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면서 실제 장병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이 의료 시스템 개혁을 네.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언급해 주신 그런 과제들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병복무기간 단축인데요. 네.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그 대선 공약이기도 했는데 네, 지금 그렇습니다. 18개월로 줄어든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랬을 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대 효과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크게 봐서는 국가 전체적인 차원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 청년 자원이 계속 부족해지는 게 네. 지금 국가 인구 추이를 보면은 명백합니다. 2023년 정도가 되면은 지금에 비해서 또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서 그때는 군대에 올 수 있는 사람들이 1년에 23만 정도에 불과하게 됩니다. 네. 이 문제가 사실은 저희는 군에 대해서만 보고 있지만 그 이후에 이 노동력 문제에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16개월, 18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이 제시된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 국방 측면에서 그거를 검토해 봤을 때 18개월로 단축을 하더라도 문제가 없겠다 하는 판단이 있어서 추진을 하는 겁니다. 병복무기간 단축은 이 공약이기도 하지만 사실 국방개혁 차원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네. 과거하고는 사실 현대전 양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병력은 줄이면서 첨단 전력 위주로 우리 군을 개편하는 거고요. 네. 또 병력 구조 측면에서 보면은 이 병 중심에서 간부 중심의 이 소수 정예화하는 그 단계, 그 일환으로 추진을 하는 거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구체적으로는 육군 기준으로 해서 현재 21개월에서 18개월로 3개월 단축합니다. 네. 네. 하지만 또 우려와 비판적인 여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인구 절벽 시대 어쩔 수 없이 가용 병력이 줄어드는데 복무기간까지 단축하면 병력 규모가 너무 줄어든다. 숙련도도 떨어진다. 북핵이라는 시한폭탄을 머리에 이고 있는 상황에서 심각한 문제다. 이런 다양한 지적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선 박사님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지금과 같은 안보 상황에서는 타당한 지적이고 우려일 수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근데 아까 실장님께서 누차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복무기간 단축이라는 게 국방개혁의 어떤 단일한 분리된 하나의 개혁 과제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국방개혁 2.0의 전반적인 틀 속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방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달성해야 하는 그런 군의 모습, 그 측면에서 이 복무기간 문제라든가 숙련도 문제를 바라본다고 하면 아까 실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충분히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네. 들고요. 한편으로는 또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국가 안보라고 하는 이 엄중한 그런 임무를 우리 너무 젊은 청년한테만 의존하는 게 아니냐. 네. 우리 과학기술력도 굉장히 발전되어 있고 민간 기업도 많고 또 일반 민간 인력 또 예비군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자원들이 다 많기 때문에 예. 그걸 총체적으로 아마 국방부에서 구상을 해서 여러 네. 가지 대안들을 조합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요, 네. 이제 병복무 기간을 이제 단축에 따라 또 이제 네. 병력 충원 문제에서 이제 부사관 네. 또는 전문 인력을 이제 충당하는 네. 그런 계획을 세웠는데 네. 이제 막대한 국방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라는 지적이 네. 있습니다. 네. 네. 이런 어떤 문제점들에 대해서 대비 네.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예,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기 전에 제가 네. 두 분 교수님, 박사님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분명히 강조를 하고 싶은 게요. 저희 이 병복무기간 단축이나 병력 감축이라는 거는 사실 공약이라서 추진을 한다거나 또는 이 인구가 줄어드니 어쩔 수 없이 추진한다거나 이런 측면보다는 우리 군이 나아가야 할 길을 바라본 상황에서 우리 군을 어떻게 개편할 것이냐에 관한 그런 적극적인 군사적인 필요에 의해서 추진하는 과제다 하는 네.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병이 줄어들기, 복무기간이 단축되고 병력이 감축되면서 병이 하던 일들을 많은 부분을 부사관이나 간부가 대신을 하게 되고요. 또는 군무원이 대신을 하게 될 겁니다. 네.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증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또 그 전에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개념은 기존에 있는 비효율적인 요소를 최대한 제거해서 네. 이 자체 구조 조정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많은 부분을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네. 지금 예를 들자면은 이 행정 업무나 지원 업무나 이런 것들을 반드시 군이 필요하지 않은 업무는 이 군무원이나 네. 기타 민간으로 위탁을 하게 되고요. 군복 입은 군인들은 최대한 전투 임무에 전념하는 그런 체계를 만들므로써 이 국방 예산이 추가적으로 많이 들지 않으면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요. 국방개혁 2.0의 과제이기도 하고 또 네. 인사복지실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여군 인력의 확대인데 네, 네. 중요한 것이 이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네, 부분인데 네. 그러기 위해서는 근무 여건을 보장하는 정책도 추진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구체적으로 어떤 추진 과제가 담겨져 있습니까? 여군 인력 확대와 관련해서는 현재 저희가 우선 저희가 이 여군 인력을 얼마까지 확대하겠다 하는 상한선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의 이 여건을 고려해 볼 때 여러 가지 이 편의 시설이나 이런 여건을 고려해 볼 때 현재 5.5%를 단기적으로는 8.8%까지 중기적으로는 8.8%까지 증원을 하겠다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네.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양적 확대뿐만 아니고 질적으로도 이 여군이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이 조건을 만들어야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는 18개 부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여성가족부에서 이 가족 친화 인증 제도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제도를 도입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군 어린이집도 작년까지 124개 정도였는데요. 172개까지 확충할 예정입니다. 예. 또 최근 사회적으로 미투 운동이 일어나면서 이 네. 성폭력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 매우 엄중하게 생각하고 대처를 해왔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이 문제가 된 사안의 경우에는 아주 철저하게 이 조사가 이루어지고 그 처리가 되고 있지만 혹시나 아직까지도 그렇게 자유롭게 사건이 있을 때 이 신고하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외부 이 민간 인권 변호사를 이 위원장으로 하는 성범죄 특별대책 TF를 만들어서 네. 이 여군 대상 전수조사를 포함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런데 교수님, 그 대한민국 1호 여군 헬기 조종사였던 예비역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최근에 여군 그 비율을 15% 이상은 해야 된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군 비중 확대에 따른 역할과 또 그에 따르는 기대 효과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뭐 15%라고 하는 게 이제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네. 그 의지의 표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 뭐 단기 계획으로 한 8.8%까지 네. 하신다고 하는데 조금 더 지나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여군으로 그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비관한 예로 이 대학에 예전에 한 10년 전만 해도 대학의 교수님 비중을 뭐 몇 % 이상 했으면 좋겠다. 뭐 한 명도 없는 데는 TO를 별도로 줄 테니까 여성을 뽑아라 네. 이런 일들을 많이 하다가 지금은 상당히 많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건 뭐 시대적으로도 불가피한 부분이 많이 있고 또 제한된 인구 구조성에서 이렇게 인력이 그 유능한 인력을 가정에 그냥 이렇게 또는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사장시킬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더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군대라고 하는 약간의 이 문화의 특수성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여군들이 정말 편안하고 안락하게 그 근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제대로 이제 마련해줘야 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네. 또 그 안에서도 이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이 양성 평등을 보장해주는 일도 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단순히 이 비중을 높이자라는 것도 이제 큰 방향은 맞는데 네. 그 질적인 측면에서나 네. 평등의 측면에서도 충분히 고려하면서 여건도 개선해가면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늘려가는 것이 더 확실한 그런 대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비중 확대도 중요하지만 여군들이 또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를 또 거듭 설명해 주셨는데 근데 실장님 2022년까지 여군의 확대 목표를 8.8%를 잡으셨잖아요. 궁금해지는 것이 왜 그렇게 했는지 이유하고요. 어떻게 여군을 활용할 예정인지요. 네.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미국이나 프랑스나 호주나 다른 나라 사례를 볼 때 한 15%가 여군 인력입니다. 네. 우리나라도 장기적으로는 그 정도까지 가는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군 이 야전의 이 여군 근무 여건
또 여군 지원이나 선발 전망, 또 저희가 사관학교의 여성 생도를 처음 받아들인 게 97년도부터입니다. 네. 다른 분야에 비해서 조금 늦은 편이라서요. 우선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이 수준이, 확대 수준이 8.8%다 판단을 했던 거고요. 예. 이걸 과거 사례랑 좀 비교를 해보면 과거 10년간 여군 인력이 증가한 비율이 2.8%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향후 5년간 3.3% 증가 시키겠다 하는 거는 사실 네. 좀 공격적인 목표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까지 이런 양적 확대 문제가 되겠고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질적인 확대도 중요합니다. 네. 아직까지는 예를 들자면은 올 1월까지는 이 여군이 배치될 수 없는 분야들이 좀 지정이 돼 있었습니다. 네. 인사관리 훈령상. 근데 이런 제한 기준을 폐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군 보직 제한 철폐.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여군 남군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공통적으로 이 지휘관 임무 수행 자격 기준 이걸 설정해서 네. 여자든 남자든 여군이든 남군이든 그 자격 기준을 충족하게 되면은 보직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남녀 차별은 완전히 보직에 있어서 없어졌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최근에 이 언론에도 여러 번 소개가 됐습니다만 육군 최정예 전투 요원으로 여성 정지은 중위가 선정이 되고 예. 또 해군 고속정 정장으로 홍유진 소령, 공군 비행대장도 장세진 중령 이렇게 전투 분야의 성공 사례들이 여성의 성공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네. 것들이 앞으로 확산돼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군 비중을 늘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건데요. 이렇게 여군 관련 정책이 핫 이슈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남성의 역차별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자, 박사님, 그래서요, 양성평등한 문화 풍토 조성이 또 급선무가 아닐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결국에는 그런 문화나 풍토를 조성하는 것으로서 평등한 조직이 실현될 수 있는 것이라는 거는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관용을 베풀고 하는 그런 어떤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거를 소화시킬 수는 없는 노릇이고 네.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또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또 필요한 일이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여성부 쪽에서도 그 여성들이 조금 사회 경제적인 참여를 활성화하도록 하고 일가정 양립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계속적으로 쏟아내고 예.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국방부 역시 그런 정책들이 나올 때마다 다 그걸 군에 적용을 시켜서 조금 모디파이 해가지고 다 될 수 있으면 모든 거를 다 이렇게 수용해서 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어서요. 네. 굉장히 노력들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워낙 그 군이라는 직업 자체가 일가정 양립이 굉장히 어려운 직종 중에 하나다 보니까 조금 사회와 비교해서 조금 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은 맞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게 일률적인 어떤 제도나 정책만으로 해결하기는 좀 곤란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화나 풍토가 제대로 조성이 돼야 되는 것은 맞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이 윗단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위 제대에서 좀 자율성을 갖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전반적인 조직 문화의 개선이 좀 네.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 네. 꾸준한 노력, 정책이 진행돼야 되겠죠. 문화 조성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에요, 실장님. 역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네. 중에 하나가 네. 병 봉급 인상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올해 무려 80% 정도 인상이 네, 됐고 그렇죠. 네. 2022년까지는 꾸준히 인상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또 일각에서는요. 네. 이게 자칫 과소비로 또 이끌지 않겠느냐라는 네. 우려의 목소리도 네. 있고 더욱이 또 국방 예산을 경직시키는 요인은 되지 않을까 이런 네. 염려의 목소리도 있는데요. 네.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네. 그다음에 대안이라든가 또 대비책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예, 굉장히 예전에 군 복무하셨던 분들은 격세지감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오른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 병장 월급이 40만 5천 원 정도입니다. 저는 이 국가를 위한 이 젊은이들의 희생에 대해서 그에 상응한 보상을 하는 거는 국가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 수준이 과연 이 과한 수준이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절대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오히려 아직도 한참 부족한 수준이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국방 예산에 미치는 압박이나 이런 건 굉장히 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병사들에게 희생만을 강요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이게 과소비로 이어지지 않겠냐 하는 걱정,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는 장병들의 이 건전한 판단력과 이 상식을 믿습니다. 네. 자, 저희가 지금 시중은행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이 통상적인 금리보다 훨씬 높습니다. 한 5.3에서 5.8%. 이 장병 희망 적금이라는 이름으로 네. 월 10만 원까지 그거를 적립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는데요. 지금 참여율이 한 86.3% 정도입니다. 상당히 높은 편이네요. 굉장히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른들이 걱정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건전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국방 예산을 경직시킨다 이런 우려는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해도 되는 거를 해야 된다 하는 판단보다는 이거는 당연히 필수 경비다 하는 차원에서 이 추진을 하면서 다른 분야의 구조 조정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모쪼록 또 말씀해 주신 대로 국가를 위한 그런 희생에 합리적 보상이 이루어지는 그런 정책은 계속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 다시 한번 해보고요. 또 병사들의 근무 여건 조성을 위해서 2014년에 병영문화혁신 TF를 꾸려서 꾸준히 개선을 해오고 있는데요. 적극적으로 병영문화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 추진할 과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다 아시겠습니다만 2014년에 굉장히 큰 일들이 있었죠. 윤일병 사건, 임병장 사건. 그 이후에 이 병영문화 혁신을 아주 대대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긴 뭐합니다만 이 자살자 수도 급감하고 상당한 성과를 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올해는 저희가 이 병영문화 혁신 도약의 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군내의 불합리한 관행과 부조리 척결하기 위해서 이 여러 가지 이 과제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재 90개 실천 과제를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골자는 이 장병들도 분명히 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제복 입은 민주 시민이다. 그래서 그 권리를 최대한 보장을 하겠다 하는 근거 없이 이 기본권을 제한하는 일이 없겠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이 병영문화 전반을 점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 사적 생활 최대한 보장을 하고요. 예를 들자면은 일부 시범 사업입니다만 일부 부대에는 이 일과 시간 이후에 휴대폰 사용을 한번 허용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보안 사항이 있는지 또 그런 것들도 이 정비할 계획이고요. 전반적으로는 이 장병 개개인이 스스로 이런 이 부대의 주인, 우리 군의 주역이고 주인이라는 생각으로 군복무를 할 수 있는 그런 병영 문화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장병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그렇습니다. 선진 병영 문화를 위해서 이제 개선해 나간다는 얘기인데 90개 분야면 상당히 많습니다. 좋은 성과를 이어지길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어쨌든 장병들의 자율과 창의성을 보장하는 그런 병영 문화 여건을 개선하고 또 정착시켜 나가는 거 중요한데요. 사실은 살짝 언급은 해주셨습니다. 이제 궁금해지는 것이 평일 그 외출 제도도 실행한다 하고요. 또 일과 이후에 병사 휴대폰 사용을 좀 하겠다고 했는데요. 교수님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이제 이 안보나 국방에는 그 시행착오라는 걸 허용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전면적으로 실시한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혹시 어떤 우려하거나 이런 게 있으면 그걸 불식시키는 적절한 방안을 강구해서 하신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거는 시대적 변화와 또 우리 그 사병들이 배워야 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이 의존형 인간에서 이 자립형, 자율형 인간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통제와 규제 속에서 어떤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어떤 인간상이 아니라 허용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잘 자율적으로 지키고 또 그 국방과 안보에 충실하는 그런 자율형 인간이 스스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주인의식을 가지는 그런 사람으로 키우려면 문화 자체도 이렇게 이제 바꿔주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 저는 단계적으로 시범 실시를 실시하고 나타나는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으면 철저하게 그 대책을 세워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확대해 나간다면 그건 국방력을 증진시키거나 안보를 튼튼히 하는 데도 저는 아주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또 목숨을 걸고 전장으로 향해야 하는 군 조직의 특성상 상명하복의 지휘체계 확립과 개인의 인권 보장은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은 우리 박사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지휘권을 보장하는 거랑 인권을 보장하는 거랑 상충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오랜 논쟁이 있었었는데요. 원론적으로 보자면 상충되지 않죠. 근데 다만 그 좀 하위 제대로 내려가서 일선부대의 초급 간부나 뭐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어떤 사안이 발생됐을 때 이게 정말 인권 침해인지 아닌지 좀 불명한 경우가 종종 발생돼서 사실 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각 군이나 이제 국방부에서도 구체적인 그 사항에 대한 실무 지침서도 만들고 뭐 교육도 시키고 끝없이 교재도 개발하고 이제 그러고 있고요. 또 뭐 각종 병역 문화 혁신 노력과 더불어 또 최근에는 그 군인의 지휘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근거해서 군인 복무 기본정책서라는 것도 작성을 하고 또 세부 시행계획도 만들고 이렇게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여군도 마찬가지고요. 이 인권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구질서와 새로운 질서 사이에 그 과도기에서 나타나는 그런 혼돈 현상이라고 보고요. 새로운 질서가 정립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구성원들 간에 서로 이렇게 배려하고 포용하는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한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실장님, 박사님 그리고 교수님 두 분의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저희가 경청해야 될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얼마 전에 뭐 일간지에 이 병역 문화 관련된 그 칼럼을 하나 기고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제가 뭐 구체적인 워딩은 생각나지 않습니다만 저희가 추구하는 병역 문화라는 게 자율과 창의 속에 엄정한 기강이 살아있는 군을 저희가 추구한다 이런 표현을 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상론적이고 현장에서는 참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는 문제이긴 하지만 저는 우리 군이 이게 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요, 또 장병들의 그 복지 향상을 위해서 제대군인의 일자리 확보 그리고 의료 시스템 개선도 중점 사항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저희 군의 경우에는 이 계급 정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야보다 굉장히 일찍부터 사회에 진출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군에서 하던 업무들이 일반 사회에서 활용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분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대군인의 일자리 확보는 저희 한 전담 부서를 편성을 해서 그 일을 전담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저희 보건복지관실의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역 군인들도 결국은 전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그쪽 전직 지원하는 분야에서는 이 예비역은 현역의 미래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역이 얼마나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적응하느냐 하는 게 현역 군인의 사기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저희가 접근을 하고 있고요. 크게 국방개혁을 통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비전투 분야에 근무 중인 현역 군인을 전투 분야로 전환하고 그 업무를 할 수 있는 군무원이나 아니면은 민간 근무원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충원을 하는데 이 예비역 군인들을 활용을 많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정부 일자리 확대 로드맵에 따라서 소방이나 경찰 이런 현재는 이 전환 복무라고 해서 이 병역 의무를 대체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또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아직까지 계속 해왔던 대로 민간 기업 그리고 단체들과 업무 협약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 특별 채용, 서류 전형 면제 이런 협조들을 구하고 있습니다. 네, 일자리 창출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그렇습니다. 업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의료 시스템, 조금 더 의료 말씀해 시스템 주세요. 관련해서도 아까 모두에 잠깐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의료 시스템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 노력을 해왔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성과를 거두지 못한 거는 사실입니다. 네. 아직 군 의료기관을 믿지 못하시죠, 국민 여러분께서. 저희 굉장히 크게 반성을 하고 있고요. 이 방향은 우리 민간 의료 수준은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우리 민간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훨씬 수준을 심화하고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는 한편 군 의료 자체 개선 노력도 병행할 생각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현재 이 총상이나 이런 이 군에서 반드시 이 능력을 갖춰야 되는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갖추지 못해서 굉장히 국민적인 질타를 많이 받았는데요. 국군 외상센터를 현재 수도병원 부설로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17개 군 병원을 좀 이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정비할 생각입니다. 네. 그중에 한 4개 정도는 병원처럼 일반 병원다운 병원으로 수술까지 할 수 있는 병원으로 만들고 나머지 병원에 대해서는 이 외래 전담으로 하는 그런 방향의 이 의료 체계 개혁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의료 시스템 확충은 또 예산하고도 직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교수님 지금 이제 실장님께서도 소개해 주셨지만은 제대 군인의 취업 애로 사항은 늘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고 또 이렇게 이제 제대 군인의 취업은 국가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왜 그런지?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군대 조직이라는 게 이렇게 피라미드 조직으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밑은 많은데 위로 올라갈수록 자꾸 줄어드니까 뭐 처음에 들어간 사람이 마지막까지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계급 정년이 있어서 올라가면서 중간에 자꾸 이렇게 빠져나와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 사람들이 20대에 정말 군대에서 봉사를 하다가 30대, 40대 이렇게 나와서 사회에서 다시 취업을 하려고 하니까 경쟁을 20, 30대랑 경쟁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취업 준비한 사람이고 이 사람들은 국가에서 나름의 전투력 향상을 위해서 사회와 조금 다른 역량을 키우고 있는 사람들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 취업하기가 너무 어렵고 또 그 상황에서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는가 하는 그 과거를 후회하는 사람도 많고 또 뭐 군대 괜히 있었다 이렇게 후회하는 사람도 너무 많은데 이건 전 국가적으로 훌륭한 인력에 대한 손실이기도 하고요. 그 사람들에게 좋은 재취업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보장해 줌으로 해서 전반적인 국가의 경쟁력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많은 계획도 가지고 계시고 또 뭐 취업 지원 센터라든가 뭐 일자리 협업 네트워크 이런 정책들이 저는 실질적으로 좀 효과가 발생될 수 있도록 이 국가적인 관심도 좀 가지고 이 사회적인 네트워크도 좀 많이 해서 그 사람들이 뭐 아주 좋은 직업이 아니더라도 군대에서 키운 그 역량들이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좀 봉사하고 또 나름의 적정한 수익을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좀 추진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취업 상담소도 개설돼 있고 또 실질적인 취업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라고 하는 게 어느 한 개인의 노력이라기보다는 국가적인 노력도 선행이 돼야 되고 적재적소에 그 적절한 인력이 잘 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국방부만의 노력으로 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처 간의 협업도 참 중요하고요. 전반적인 국가의 시스템 자체가 유능한 인력이
적재적소에 잘 갈 수 있도록 하는 거와 네. 맞물려서 협업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네. 합니다. 이런 의견이 좀 더 잘 반영돼서 그렇습니다. 정책 추진에 좀 보완을 해주셨으면 예, 좋겠습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 일자리를 전역 군인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준다 하는 문제가 국방부 자체적으로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용노동부나 보훈처나 중소벤처기업부나 이런 부처와 이 유관 부처와의 협업을 긴밀히 더욱 긴밀히 하는 거를 역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저는 가끔 요즘에 일자리 문제를 이야기하면 이 고등교육, 대학교육과 관련해서 이 미스매치 얘기 참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군대에서도 가지고 있는 그 역량과 이 사회에서 필요한 역량과의 적정한 수준의 이 매치 문제도 저는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전역한 사람이 그 어떤 일자리에 갔을 때 곧바로 자기의 능력을 다 발휘할 수 있는 준비 기간, 또 준비 이런 것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1년에 한 27만여 명 정도가 정병이 제대를 하는데요. 그중에 이 대학으로 복학하는 이런 분들 빼고 한 6만에서 7만 명 정도가 이 취업 시장에 진입을 한다고 합니다. 그중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한 20만 명 정도가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 전형적으로 그런 미스매칭이 벌어지는 건데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저희랑 같이 할 일이 굉장히 많을 거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틈새 공략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애써주시고요.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해주신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지난해 11월 JSA 그 기순병사 사건 이후에 외상센터에 대한 필요성, 국민들의 관심, 호응이 굉장히 뜨거웠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군에서 외상센터 건립을 지금 추진하고 계십니다. 그 추진 경과도 말씀해 주시고요.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조금만 더 덧붙여 주시겠습니까? 애초에 처음 이 외상센터의 논의가 촉발됐던 거는 예전 석혜균 선장 그 총상을 저희가 치료를 하지 못했었죠. 그러면서 이쪽이 좀 특수한 부분인데요. 총상이나 폭발상, 파편상 이런 부분들은 민간에 의존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경제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민간에서 투자를 하기는 어렵고요. 이런 부분은 군에서 자체적인 능력을 갖춰야 된다 하는 그런 문제 인식 하에 추진을 해왔었고요. 그게 작년 귀순 사건 이후로 더 이 가속도가 붙은 건데요. 현재 국군 외상센터는 2020년 개원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60병상 정도로 작년에 설계는 완료됐고 3월에 이제 이 착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년에 개원을 하게 되는데요. 곧 앞두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현재 추진이 되고 있고요. 그런 시설도 중요하지만 결국 의료 인력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데요. 이거는 민간 대학병원하고 협력으로 운영을 할 생각으로 현재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또 외상센터를 추진해 주시고 잘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역대 정부에서 이제 그런 분야에 대해서 많은 중점을 두고 이제 발전시켜 왔지만 역시 장병과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질적 성장 또 양적 성장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좀 더 이제 올해 추진되는 업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어떤 과제들을 추진할 예정인지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현재 우리 현안으로 한 7가지 정도가 현재 대두돼 있는데요. 우선 좀 민감한 주제입니다만 소위 양심적 병역 거부, 저희는 입영 및 집총 거부자 대체복무 제도라고 하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뭐 도입을 저희가 검토하는 건 아니고 현재 이 헌재 위원 심판이 제청이 돼 있고 또 국회에도 이 법안이 상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도입될 경우에 그 대체복무 제도에 대해서 뭐 아주 검토 수준입니다만 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군인 복지 기본 계획이 5년에 한 번씩 만들어집니다. 1822 군인 복지 기본 계획을 최근에 대통령님 이 결재를 받아서 확정을 했고요. 또 군 관련된 행사를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서 얼마 전에 이 보도 자료로 발표를 했습니다만 이 본연의 임무와 관계없는 이런 행사성 이런 그 지원은 최대한 줄이는 거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또 전사자의 경우 추서진급 계급을 이건 병의 경우에 해당하는데요. 네. 지금은 추서진급이라는 게 한 계급만 진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병에서 전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상병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적정치 않다 하는 네. 이 문제 제기가 있어서 그 문제를 검토를 하고 있고요. 기타 국방 전문 인력 육성하는 방안, 그리고 이거는 정부 전체적으로 추진되는 겁니다만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네. 문제도 추진을 하고 있고요. 지금 동계올림픽이 끝나고 패럴림픽이 진행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이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 지원을 네. 저희 인사복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주요 현황 과제를 들어보니까 꼭 시급한 그런 과제들이다라는 생각을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네. 해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입영 및 집중 거부자 대체 복무 제도 도입을 추진할 예정, 지금 검토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 네. 현재 종교나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네. 거부해 재판에 넘겨지는 인원이 어느 정도 수준이고요. 네. 또 유엔 자유권 규약위원회는 우리나라의 양심적 병력 거부 형사 처벌이 양심 및 종교의 자유 위반이라고 지적한 바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이 부분은 참 국방부로서는 답변드리기 참 이 곤란한 주제입니다만, 그래서 현황만 말씀드리자면은 예. 현재 종교나 대부분은 종교입니다만 개인적 신념 이유로 입영 거부해서 형사처벌되는 사람이 연간 한 500명에서 600명 정도 됩니다. 네. 예전에 2007년 예전 참여정부 시절이죠. 그때는 저희 국방부에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전제로 해서 입영 및 집중 거부자에 대한 대체 복무제 도입을 추진하겠다 하는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네. 다만 2008년 12월에 이 국민 여론조사를 했었는데요. 그때도 반대 의견이 우세하면서 예. 이 검토를 중단한 바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심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또 국회에서도 대체복무제 이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이 국회와 헌재에서 이 합리적인 판단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이게 대체복무 도입이 결정될 경우에 이런 병역의 형평성 문제, 네. 또 이런 병역 기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 네.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이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박사님, 지금 182 그 군인복지 기본 계획이 지금 수립됐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엇이고요? 또 어떤 내용이 추가됐고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군인 복지 기본 계획은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도 대통령님의 결재를 듣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간의 이제 복지는 각 군에서 그냥 복지 기본 계획, 뭐 복지 추진 계획, 뭐 이런 식으로 각 군이나 국방부에서 복지 관련된 문서들을 작성을 해오다가요. 네. 2008년도에 군인복지기본법이라는 걸 제정을 해서 군인 복지를 법적으로 확실히 뒷받침하겠다 예.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이제 법이 만들어지고 그거에 따라서 세워지는 군인복지기본계획이고요. 이번이 이제 3차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과거하고는 달리 어떤 좀 복지에 대한 좀 적극적인 그런 의지들을 표명하는 그런 문서다. 국방부에서 나오는 문서 중에 아마 대통령님의 결재를 득하는 문서가 그리 많지 않을 건데요. 네. 네, 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고 네. 그런 문서가 되겠다 하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 중점에 대해서는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토론하면서 많은 부분들이 예를 들면 뭐 병 봉급이라든지 뭐 의료 부분이라든지 휴대폰 사용 검토까지 다 이게 언급되어진 내용들 중에 복지 관련 사항들은 대체로 다 그 복지 기본 계획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그냥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사회보장 제도를 규율하는 거는 사회보장 기본법이라는 게 있고요. 이게 2012년도에 사회보장 기본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이제 몇 가지 이제 특성들이 있었는데 크게 두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그 전까지는 복지라고 하는 것이 사회보장을 한다는 것이 최저 생활을 보장한다 이런 거였는데 그 전면 개정하면서는 최저 생활을 넘어서서 자립, 사회 참여,
그리고 자실현을 보장한다. 이런 네. 식으로 좀 확장된 의미로 사회보장제도를 쓰고 있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사회보장이 되는 대상 범위를 과거에는 이제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다루고 있었는데 예. 여기에 양육하고 빈곤까지를 포함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저희 사회에서 사실 굉장히 많은 복지 정책과 관련된 발전들이 지금 네. 막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인복지기본계획을 세우면서 많은 사항들을 포함시키긴 예. 하셨으나 조금 더 힘을 내서 네. 앞으로 더 발전시켜갈 필요성은 있다. 네. 그런 그러니까 말씀 군인 드릴 수 대상 있습니다. 복지 내용이 네. 좀 심도 있게 확대되고 또 내용도 포괄적으로 변화됐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진행을 해야 된다. 네. 이것도 인사복지실에서도 또 계속 다뤄야 될 그렇습니다. 과제인 것 이번에 같습니다. 사실 네. 군인복지기본계획 이 대통령님 결재 과정에서 대통령님께서도 굉장히 세부적으로 관심을 많이 예.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주문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는 더 저희 책임감을 갖고 네.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네. 아까 언급해 주신 현안 네. 과제 중에 전사자 네. 네. 그 추서 진급 개구 상향 네. 방안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어떤 과제인지 좀 더 말씀해 주시고요. 네. 세부 추진 계획도 언급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 국가를 위해서 전사나 순직한 국가를 위해서 산화한 전사 순직자에 대해서는 이런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니까 전사자에 대해서 조금 예우가 부족한 면이 있었다 하는 그런 반성에서 출발을 한 겁니다. 네. 예를 들자면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병인 병사가 전사를 하게 되면은 순직한 경우보다 보상금이라는 게 1.8배 정도 많습니다. 예. 그런데 비해서 예우 면에서는 똑같이 그냥 동일하게 한 계급만 추서돼서 상병으로 진급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이 만기 전역을 하더라도 병장인데 이 전사한 분들을 상병이나 또는 일병이나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하는 거는 그 충분한 예우가 되지 않는 것 같다 하는 네. 생각에 이 전사의 경우에는 병장으로 추서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게 되면은 이 군인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개정 사항입니다. 네.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형평성도 고려하고 그렇습니다. 또 예우도 고려한 그렇습니다. 네, 좀 잘 진행됐으면 합니다. 네. 국방부 인사복지실의 올해 주요 현안 마지막 추진 과제가 있습니다. 네. 평화와 화합의 장.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우리 군의 지원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국가급 최고 행사에 항상 군이 지원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요 어떤 행사에 우리 군이 지원했는지 좀 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동안 멀리는 88올림픽에서도요. 88올림픽에도 한 11만여 명의 병력을 지원을 했었고요. 예. 그 밖에 뭐 에이펙 정상회의나 2002년 월드컵, 부산 아시안게임, 2015년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이런 행사, 국가적인 행사에 우리 군은 인적 물적 지원을 계속 해왔습니다. 네.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에도 인력은 군사적인 분야 4,000명 그리고 이런 비군사적인 지원에 한 8,000명, 약 12,000명을 지원을 했고요. 상당한 규모입니다. 그렇습니다. 장비 네. 물자를 봐도 군 의무생 후송 헬기나 초음파 치료기 이런 의료 장비 등 28종 한 300점 가까운 물자를 지원을 했습니다. 예. 또 특히 개막 바로 직전에 이 운영 요원들 중에 노로바이러스의 문제가 생겨서 한 1,200명 정도가 이 격리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 긴급하게 군에 이 인력 지원을 요청을 해서 12시간도 되기 전에 그 인력을 신속하게 지원을 예. 해서 아주 조직위원회나 정부기관으로부터 극찬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 군은 이런 국가적인 행사에 이런 지원을 하는 것이 우리 본연의 임무 중에 하나다 하는 마음가짐으로 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올해 인사복지실의 중점 추진 정책을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단단한 결실을 맺기 위해서 어떤 효율적 노력이 더 필요할지 또 추진 과제가 있다면 한 말씀씩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선 박사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전반적으로 저는 인사복지실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 계획이나 내용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고요. 네. 또 기대도 많고요. 잘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지 이제 한 가지만 그냥 첨언을 한다면 아까 우리가 그 전역 장병들의 직업 취업 문제 이런 걸 얘기하면서 잠깐 나왔는데요. 지금 우리들의 그 청년들의 현실이랄까요? 또 그러니까 청년들이 취업이 어렵고 곤란하기는 하지만 네. 또 한편으로는 그들이 주체적으로 형성해 나가는 그 노동시장의 질서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미스매치라고 하는 게 결국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람이 안 가서 생기는 문제인데 안 가는 이유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청년들이 선택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국방부나 군에서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게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력 획득 및 복무제도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 한 60, 70년대에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약간씩 이렇게 수정을 하면서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네.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어서 사실 지금 시대의 그 청년들한테 맞는 제도인가에 대한 강한 의문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대적인 정합성을 좀 높일 수 있도록 좀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것들을 한번 진단해보고 우리 청년 현실에 걸맞는 네. 그런 제도들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노력들을 이제 착수해야 될 단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교수님도 한 말씀 해주세요. 예, 저는 뭐 그 인사복지실에 지금 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추진 과제라든가 하는 것을 참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계획이니까 네. 이게 실질적인 성과가 나오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러려면 이제 지속적으로 중간 점검도 하고 또 모니터링도 해서 이게 제대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시에 이제 그러려면 이제 오늘과 같은 이런 그 방송에서처럼 계획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국민적인 호응을 또 네. 끌어내서 안 하면 안 되는 방법을 계속 이렇게 강구하는 것도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걸 하려면 결국 재원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조직적인 서포트도 필요하고 또 국민적인 여러 가지의 호응도 필요한데 그런 걸 끌어내기 위해서 적극적인 홍보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실장님 추진 네. 계획을 잘 세웠다고 합니다. 네. 이제 앞으로 성과를 도출해 내셔야 되는데 네. 한 말씀해 주세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인사복지실에서 하는 업무들 그리고 과제들이 사실 국민과의 접촉면이 상당히 넓고 또 국민적인 관심이 지대한 과제들입니다. 그래서 네. 이 국민의 신뢰를 군이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 하는 데 있어서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이 국민에게 신뢰받지 못하면서 국방개혁이 성공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책임감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특히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이 현실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이 탁상 공론이 되지 않도록 이 정책 수혜자 이런 분들의 수요를 충분히 듣고 또 박사님이나 교수님처럼 이렇게 이 외부의 시각에서 볼 수 있는 이런 조언도 충분히 듣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홍보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합리적인 의견 또 방안이 좀 적절하게 네. 국방부가 좀 잘 수용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기대해 봐도 되겠죠? 물론입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두 분도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고요. 도움 네.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싸워 이기는 강군 육성을 위해 꾸준한 국방개혁은 핵심이며 장병의 전투력 향상과 합리적 정책이 필수 요건임을 강조해 보면서요. 특집 국방 포커스 2018 대한민국 국방을 말하다 제2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제3부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에서 말하다에서는 박재민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